날 죽였다고 생각했지? 근데 살아 돌아왔어. 너희들 다 잡으러. 1년 전 바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 이민호가 갑자기 장례식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자신의 일주기 추모식에 보험금 10억 원을 챙긴 바로 그날 밤에 웃으며 나타난 거죠. 수진 씨가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고 장인어른은 뒤로 넘어지고 처남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죠. 민호 씨가 1년 동안 원룸에 숨어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범죄가 녹음되고 있었다는 걸요. 민호 씨는 알지 못했죠. 15년 전 맞선으로 만난 그 여자가 가족이라 믿었던 처가 식구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거라는 것을요. 3억 5천만 원을 뜯어간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빼앗으려 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신의 끝에서 자신이 기적처럼 살아남아 복수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재밌는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이민호예요. 올해 42살이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연봉은 7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20살 때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2년 뒤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살았죠. 외롭긴 했지만 자유로웠어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좀 있었는데 아파트 한 채와 현금 5천만 원이었고 거기에 10년 동안 모은 돈까지 합쳐서 총 2억 정도 재산이 있었어요. 35살 남자치고는 괜찮은 편이었죠. 그러다 맞선을 봤는데 회사 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상대가 김수진 씨라는 여자였어요. 당시 30살이었고요. 처음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고 말투도 부드럽고 웃는 모습도 예뻐서 한눈에 마음이 갔죠. 6개월 정도 연애했는데 수진 씨는 완벽한 여자친구였어요. 제 말을 잘 들어주고 항상 웃으며 반겨줬고 데이트할 때도 배려심이 많아서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혼했고 수진 씨도 좋다고 해서 결혼하기로 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양가 상견례 날 수진 씨네 집으로 갔는데 작은 빌라였어요. 2층 집이었는데 좀 낡아 보이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이 열리면서 장인들 분이 나오셨어요. 어서 오게. 안녕하십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온 가족이 모여 있더라고요. 장모님하고 아들 둘이었는데 수진 씨 오빠들이었어요. 큰 오빠는 김재현 씨로 38살이었고 작은 오빠는 김재훈 씨로 35살이었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민호라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어보셨어요. 자네 직업이 뭔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연봉을 묻더라고요. 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장모님이 끼어드셨어요. 집은 있나요? 네,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강남에 20평대요. 그 순간 장인어른과 장모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요. 강남에 집이 있구만. 빚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오히려 저축한 돈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이게 상견례인지 재산조사인지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2억이었는데 좀 낮춰서 말했어요. 왠지 전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장인어른네 가족들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오, 그 정도면 괜찮네. 우리 수진이하고 결혼하면 자네한테 손해는 안 될 거야. 그 말이 이상했어요. 손해가 안 된다니 무슨 뜻이죠? 근데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고 그 미소에 넘어가서 아무 말도 못했죠. 식사를 하는 동안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자네 우리끼리 잘 지내보세. 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잘 부탁하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큰아들 재현이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야. 곧 합격할 거야. 재현 씨가 껄껄 웃더라고요. 매형 잘 부탁해. 작은 오빠 재훈 씨는 조용했어요. 그냥 밥만 먹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수진 씨가 물었어요.
우리 가족 어때? 좋으신 분들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뭔가 이상했거든요. 너무 재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서 무시했죠. 석 달 뒤에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고 양가 친척들만 모였어요. 신혼집은 제 아파트로 정했는데 강남 20평대 아파트였죠. 전세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 왔어요.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는데 5일 정도 있다 왔고 수진 씨는 신혼여행 내내 행복해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웃음도 많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아, 이 여자랑 결혼하길 잘했구나. 근데 돌아오자마자 달라졌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 만이었어요. 저녁 먹고 있는데 수진 씨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지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죠. 갑자기 웬 돈? 아버지 회사가 좀 어려워. 당장 3천만 원이 필요하대. 3천만 원이요? 응, 급한 거래처 대금이래. 이번 주까지 갚아야 한대.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난감했지만 장인어른이시니까 어쩔 수 없었죠. 고마워 여보, 우리 아버지가 한 달 안에 꼭 갚으실 거야. 다음 날 3천만 원을 통장으로 보냈어요. 제 저축에서 빠져나갔죠. 장인어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고맙다. 한 달 안에 꼭 갚을게.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돈은 안 들어왔어요. 2달 뒤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장인어른 그 돈은 언제쯤 될까요? 아, 그거 좀 더 기다려봐. 다음 달에 거래성사되면 바로 갚을게. 다음 달이 돼도 안 들어왔고 그 다음 달도 안 들어왔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수진 씨가 또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또 좀 빌려줄 수 있어? 또요? 아버지 회사가 계속 어렵대. 이번에는 5천만 원이 필요해. 5천만 원이요? 아직 전에 빌려준 돈도 못 받았는데요. 수진 씨 얼굴이 확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내 아버지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빌려줘.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 결국 또 빌려줬어요. 5천만 원을요. 제 저축이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달라고 했는데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1년 만에 제 저축이 바닥났어요. 2억이 다 사라진 거죠. 전부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갔어요. 황당했어요. 1년 만에 2억이 날아갔다니요. 찾아가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돈 좀 갚아주세요. 저도 이제 여유가 없어요. 장인어른은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자네 지금 장인한테 돈 받으려고 그러나? 가족끼리 무슨 돈 타령이야? 하지만 제가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한 거야. 회사가 성공하면 다 돌려받을 거 아니야. 언제 성공하는데요?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자네 정말 그러는 건가? 사위가 장인한테 이럴 수 있나?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 씨한테 말했죠.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도와주자. 돈이 다 떨어졌어. 수진 씨가 차갑게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부모님한테 좀 빌려봐. 뭐라고요? 부모님은 돈 좀 있으실 거 아니야? 좀 빌려서 우리 아버지 도와드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아, 그럼 유산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쓰면 되지. 그건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재산이에요. 그걸 어떻게 써요? 수진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정말 이기적이네. 내 가족은 어려운데 당신은 돈만 생각해. 결국 졌어요. 부모님 유산까지 털어서 장인어른한테 드렸죠. 5천만 원을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큰오빠 재현 씨가 찾아왔어요. 매영 나 학원비 좀 빌려줄 수 있어? 학원비요? 공무원 학원 다녀야 해. 2천만 원만 빌려줘. 합격하면 바로 갚을게. 재현 씨도 처남이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결국 또 빌려줬어요. 2천만 원을요. 한 달 뒤에는 작은 오빠 재훈 씨가 왔어요. 형, 나 사업 자금 좀 빌려줄 수 있어? 무슨 사업인데? 치킨집 차리려고 5천만 원만 빌려줘. 장사 잘 되면 금방 갚을게. 머리가 아팠지만 수진 씨가 옆에서 조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동생인데 도와줘야지. 또 졌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줬죠.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처가해 준 돈이 얼마였을까요? 장인어른한테 2억, 재현 씨한테 5천만 원, 재훈 씨한테 1억, 총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제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죠. 그것도 한 푼도 못 받고요. 재현 씨는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졌어요.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번번이 떨어졌죠. 3년 동안 3번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재현 씨는 공부를 안 했어요. 학원비를 받아놓고 PC방에서 게임만 했거든요. 우연히 PC방에서 재현 씨를 봤어요. 매형 여기 왜 왔어? 나도 잠깐 일 보러 왔어요. 형은요? 아, 나도 잠깐 쉬는 중이야. 공부하다가 머리 좀 식히려고. 근데 PC방 주인이 말하더라고요. 재현 씨 단골이에요. 거의 매일 오는데요. 황당했어요. 제 돈으로 PC방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가서 수진 씨한테 말했죠. 오빠가 공부 안 하고 PC방 다니던데요. 수진 씨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오빠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좀 쉬어야지. 근데 제 돈으로요? 당신 돈 아니야. 우리 가족 돈이지. 결혼하면 다 공동 재산이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재훈 씨 치킨집은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손님이 안 온다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훈 씨가 장사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가게는 아르바이트생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놀러 다녔거든요. 형 장사가 안 돼 사람들이 치킨을 안 먹나 봐. 가게를 가봤더니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주방은 더럽고 닭도 신선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지. 재훈 씨가 화를 내더라고요. 형이 뭘 알아? 장사가 원래 어려운 거야. 치킨집이 망하고 재훈 씨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카페였어요. 형 이번에는 카페 할 거야. 5천만 원만 더 빌려줘. 안 돼요. 돈이 없어요. 재훈 씨가 수진 씨한테 전화했고 수진 씨가 저를 설득했어요. 여보, 동생 좀 도와줘. 이번에는 진짜 잘 될 것 같대. 결국 또 빌려줬어요. 부모님 유산까지 털어서요. 카페도 1년 만에 망했어요. 재훈 씨가 또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또 돈을 달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을요. 더 이상 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어요. 제 명의로요. 대출금 3천만 원을 재훈 씨한테 줬는데 온라인 쇼핑몰도 6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 사이에 제 빚은 계속 늘어났죠. 2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씩이요. 카드값을 못 내서 또 대출을 받았고 대출 이자를 못 내서 또 대출을 받았어요. 악순환이었죠. 5년이 지났을 때 제 빚이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제 연봉이 9천만 원인데 빚이 1억 5천이에요. 이자만 내기도 벅찼어요.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냈죠.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서 점심을 굶기 시작했어요.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수진 씨는 저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줘. 돈이 없어 빚 때문에요. 수진 씨가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월급이 9천인데 왜 돈이 없어? 당신네 가족한테 다 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 도운 게 잘못이야? 지쳤어요. 싸우기도 지쳤죠. 그 무렵 장모님이 자주 집에 오셨는데 그리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민호야, 밥은 차렸어? 아직 준비 중인데요. 장모님이 주방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저희가 먹기에는 충분한데요. 민호 씨는 돈을 뭐에 쓰는 거야? 수진이한테 제대로 생활비도 안 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사위가 이래서야 쓰나.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어요. 장모님이 가신 뒤에 수진 씨가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화나신 거 봤어? 당신이 돈을 제대로 안 줘서 그래. 제가 처가에 3억을 줬는데요. 그게 언제 얘긴데 옛날 얘기하지 마. 기가 막혔어요.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추석 때 처가에 갔는데 제자리가 없었어요. 민호 씨는 저기 앉아. 장모님이 구석자리를 가리키셨죠. 식구들 밥을 다 차려준 뒤에야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재현 씨와 재훈 씨는 제 앞에서 큰 소리 쳤어요. 매형, 나 요새 주식 공부하고 있어. 종잣돈만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아. 형, 나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 찾았어.
투자자만 구하면 돼. 둘 다 저한테 또 돈을 달라는 뜻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죠. 장인어른이 술을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자네 요새 돈 좀 벌고 있나?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가? 괜찮습니다. 승진은 언제 하나? 곧 될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이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고지 언제야? 빨리 승진해서 돈 좀 벌어야지. 굴욕감을 느꼈어요. 제가 번 돈을 다 갖다 바쳤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남자가 운다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수진 씨는 저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울어? 남자가 우는 게 어디 있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됐죠.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연봉도 9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근데 그것도 처가로 흘러갔어요. 승진 축하 자리라며 처가에 불려갔는데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민호야, 승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연봉이 얼마나 됐나? 9천만 원 됐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민호야, 회사에 좋은 투자권이 있어. 2억만 투자하면 3억을 벌 수 있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도 빚이 많아요. 장인어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뭐, 빚? 자네가 무슨 빚이 있어? 1억 5천만 원 있습니다. 전부 처가 도와드리느라 생긴 빚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빚을 떠넘기는 거야?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재현 씨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매형, 우리가 언제 돈 받았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3억 5천을 드렸어요.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재훈 씨도 거들었어요.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사기꾼이야? 폭발했어요. 그럼 갚으세요. 지금까지 준 돈 다 갚으세요.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 자식이 감히 장인한테 소리를 찔러. 재현 씨와 재훈 씨가 저를 밀었어요. 매형, 정신 차려. 형, 너무하는 거 아니야? 수진 씨도 저를 비난했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셨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술을 마시다가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근데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술만 마셨죠. 다음 날 아침 깼을 때 수진 씨가 옆에 없었어요. 친정에 간 거였죠. 이틀 뒤에 돌아온 수진 씨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이혼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서류를 봤는데 재산분할 조항이 이상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파트를 당신한테 넘긴다고요? 당연하지. 그동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난 서명 안 해. 수진 씨가 웃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 주말에 장인어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그동안 오해가 많았어. 우리 낚시 가자. 화해하고 싶어. 망설였는데요. 처남들도 같이 가. 다 같이 가서 술 한잔 하자. 생각해보니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날 토요일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장인어른 차를 타고요. 차 안에는 장인어른, 재현 씨, 재훈 씨, 그리고 저 넷이었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해 쪽이야.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 있어. 창밖을 봤는데 점점 외진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3시간쯤 갔을 때 작은 항구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 배를 빌려 작은 낚싯배를 빌렸어요. 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였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장인어른이 직접 운전하셨어요. 점점 육지에서 멀어졌어요. 육지가 아득히 멀어지더라고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여기서 낚시하면 잘 잡혀. 배를 멈췄고 낚싯대를 꺼냈죠. 낚시를 시작했는데 바다가 평화로웠어요. 민호야, 그동안 미안했다. 갑자기 장인어른이 말씀하셔서 돌아봤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우리가 너무 심했어. 앞으로는 돈 얘기 안 할게. 감동했어요. 장인어른이 사과를 하시다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재훈 씨가 갑자기 제 뒤로 다가오더니 힘껏 밀었어요. 철버?
예상치 못하게 바다에 빠졌는데 차가운 물이 확 들어왔어요. 으악, 살려주세요.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리쳤는데 배 위에 장인어른과 처남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공포를 느꼈어요. 살려주세요. 다시 소리쳤는데 장인어른이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민호야. 근데 자네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 뭐라고요? 자네한테 보험이 걸려 있어. 10억짜리 생명보험. 충격을 받았어요. 보험이요? 수진이가 1년 전에 들었어. 자네 몰래 자네 도장 위조해서. 제가 언제? 자네가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나와 10억이야. 그 돈으로 우리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 제발요. 살려주세요. 돈은 다 드릴게요. 이미 다 받았어. 자네한테 더 받을 게 없어. 재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매영 그동안 고생 많았어. 편히 쉬어. 재훈 씨도 손을 흔들더라고요. 형 저승에서 편히 쉬어. 배가 출발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안 돼. 돌아와요. 바다 한가운데 혼자 남겨졌어요.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4월이라 아직 바닷물이 얼음 같았는데 몸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육지 쪽으로 가려고요. 근데 육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방이 바다뿐이었죠. 헤엄치다가 멈췄어요. 어느 방향이 육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구해주세요.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물에 둥둥 떠 있었는데 구명조끼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이빨이 딱딱 부딪혔죠. 10분쯤 지났을 때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체온증이 오는 거였죠.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살아야 해.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팔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죠.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이 제 몸을 끌어내렸죠. 아,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처가 식구들한테 당해서 눈앞이 흐려졌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죠.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정신 차려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신히 눈을 떴는데 낚시하던 아저씨가 저를 구조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저를 작은 배에 올렸어요. 배 바닥에 누웠죠. 괜찮아요? 대답할 힘이 없어서 그냥 기침만 했어요. 물을 토해냈죠. 빨리 병원 가야겠어요. 아저씨는 배를 최대 속력으로 몰았어요. 가장 가까운 항구로 향했죠. 배 안에서 떨고 있었는데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공포 때문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배는 어디 갔고요? 날 죽이려고 했어요. 뭐라고요? 저를 바다에 빠뜨렸어요. 보험금 때문에요. 누가요? 처가 식구들이요. 아저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절박한 모습을 보고 이해한 것 같았어요. 경찰한테 신고해야겠어요. 90분쯤 걸려서 항구에 도착했는데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실었고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죠.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썼어요.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체온이 너무 낮아요. 빨리 가야겠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구급차가 빠르게 달렸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사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체온이 33도예요. 보온담요 가져와요. 그리고 따뜻한 링거 준비하고요. 침대에 누워서 치료를 받았어요. 보온담요로 몸을 감쌌고 따뜻한 링거를 맞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눈을 떴을 때 병실이었는데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신 드셨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바다에서 구조됐어요. 저체온증이 심했는데 다행히 살아나셨네요. 저를 구한 아저씨가 옆에 서 계셨어요. 정신 차려서 다행이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됐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의사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혼자 떠 있었다고 배는 없고요. 사정을 설명했어요. 제가 살해 시도를 당했어요. 처가 식구들한테요. 뭐라고요?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바다에 빠뜨렸어요. 10억짜리 보험이 걸려 있대요. 의사와 아저씨가 서로 쳐다봤어요. 이거 큰일인데 경찰한테 신고해야겠어요. 잠시 뒤 경찰이 왔어요. 형사 2명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 주세요. 전부 말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돈을 뜯긴 얘기, 그리고 바다에 빠뜨린 얘기까지요. 형사는 노트에 적으며 들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근데 보험 증서가 있을 거예요. 제 몰래 들었을 테니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보험 조회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 형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네요. 1년 전에 10억짜리 생명보험이 들어있어요. 수혜자는 부인이고요. 제가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완전히 계획된 살인이에요. 다른 형사가 말했어요. 일단님이 죽은 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죽은 걸로요? 네, 그럼 범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겁니다. 그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생각했어요. 그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다음 날 뉴스가 나왔어요. 병원 침대에서 TV를 봤죠. 남에서 낚시하던 42세 남성 실종 이민호 씨는 어제 오전 처가 식구들과 낚시를 나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제 사진이 화면에 나왔어요. 회사 증명사진이었죠. 기자가 말했어요. 현장에 있던 장인과 처남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씨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장인어른이 나오셨어요. 사위가 불쌍해요. 우리 눈앞에서 파도에 휩쓸렸어요. 구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재현 씨도 나왔어요. 매형한테 제가 더 빨리 손을 뻗을걸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재훈 씨도 나왔어요. 형 미안해요. 제가 더 잘 지켜볼걸요. 울더라고요. 그리고 수진 씨가 나왔어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발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화가 났어요. 저를 죽이려 하고서 저런 연기를 하다니. 형사가 들어왔어요. 보셨죠? 완벽한 연기예요. 네, 그러네요. 이제부터 민호 씨는 여기 숨어 계셔야 해요. 아무한테도 보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죠. 그 사이 수색 작업이 진행됐어요. 해경이 나와서 저를 찾았지만 당연히 못 찾았죠. 사흘 만에 수색이 중단됐어요. 바다가 넓어서 시신을 찾기 힘들다고 했어요. 실종자에서 사망 추정으로 바뀌었죠. 일주일 뒤 퇴원했어요. 형사가 안전가옥을 마련해줬죠. 여기서 지내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책상, 작은 주방이 전부였죠. 음식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형사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작은 원룸에서요. 창문도 열 수 없었어요. 누가 볼까 봐요. 커튼을 항상 쳐놓았죠. TV만 봤어요. 제 실종 사건이 며칠 동안 뉴스에 나왔어요. 2주일쯤 지났을 때 제 장례식이 열렸는데 형사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영정사진에 제 웃는 얼굴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회사 야유회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관은 비어 있었지만 꽃이 가득했어요. 수진 씨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수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상복을 입고 계셨고 재현 씨와 재훈 씨도요. 사위가 일찍 가서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저런 거짓말쟁이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가자 형사가 설치해둔 도청장치로 대화가 들렸어요.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됐어. 이제 그만 울어. 장인어른 목소리였어요. 다들 갔어? 응, 다 갔어. 장모님과 수진 씨였어요. 그럼 이제 진짜 얘기하자. 언제 보험금 나와요? 1년 기다려야 한대. 1년?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지? 일단 민호 명의로 대출받자.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갚을 필요 없어. 좋은 생각이야.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장례식 바로 다음에 이런 대화를요. 형사가 말했어요. 들었죠? 이것만 있어도 증거예요. 네, 들었어요. 더 기다려야 해요. 보험금 청구할 때까지요. 다음 날부터 이 사람들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형사가 추적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5천만 원 빼돌렸어요. 일주일 뒤에 말했어요. 한 달 뒤에는 1억이 됐죠. 계속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대부업체까지요. 분노했어요. 저를 죽이려 하고서 제 명의로 사기까지 치다니. 한 달 뒤 수진 씨가 회사에 왔다고 형사가 말했어요. 퇴직금 정산하러 왔대요. 퇴직금이요? 네, 2천만 원 나왔어요. 수진 씨가 받아갔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했는데요? 명품 가방 샀어요. 에르메스 1,000만 원짜리요. 제가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더 나쁜 거죠. 그날 저녁 수진 씨네 가족이 고깃집에 갔다고 형사가 말했어요. 도청으로 대화를 들었다고요. 건배, 장인어른 목소리였어요. 민호 덕분에 먹고 살겠어. 10억만 받으면 빚도 다 갚고 새 출발이야. 재현 씨와 재훈 씨였죠. 다들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뛰쳐나가서 소리치고 싶었죠. 근데 형사가 말렸어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완벽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3개월, 6개월, 9개월, 원룸에 갇혀서 매일 기다렸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었죠. 형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음식을 갖다 줬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버티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외로웠어요. 혼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죠. TV만 봤어요. 드라마, 뉴스, 예능 뭐든 봤죠. 시간을 때우려고요. 가끔은 울기도 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요. 근데 복수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어요.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을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드디어 1년이 다 됐어요. 수진 씨가 법원에 실종 선고 신청을 했어요. 형사가 알려줬죠. 이제 끝이 보여요. 법원에서 심사를 했고 실종 선고가 났어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죠. 수진 씨는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했어요. 실종 선고 났어요. 보험금 지급해달라고 했대요. 형사가 도청으로 들은 내용을 전했죠. 보험회사는 서류를 검토했고 승인했어요. 10억 원이 수진 씨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형사가 전화했어요. 드디어 됐습니다. 보험금 받았어요. 이제 잡을 수 있나요? 네, 내일 체포할 겁니다. 그리고 님도 나타나세요. 어디서요? 일주기 추모식장이요. 보험금 받은 날 저녁에 추모식 한대요. 웃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준비하세요. 내일이 그날입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1년 만에 밖에 나가는 거였죠. 그리고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을 보는 거였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면도했죠. 정장을 입었어요. 1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죠. 형사가 왔어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가시죠. 복수할 시간이에요. 오랜만이네요. 1년 만에 민호 씨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보험금 10억 원을 챙긴 바로 그날 자신의 일주기 추모식에 웃으며 나타난 거죠. 수진 씨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술잔을 든 채 얼어붙었고 장인어른은 뒤로 물러섰고 처남들은 넘어졌죠.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민호 씨가 1년 동안 원룸에 숨어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범죄가 녹음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형사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1년 만에 밖에 나가는 거였죠. 창밖을 봤어요. 세상이 신기했어요. 1년 동안 원룸에만 갇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길을 걷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는데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감동적이었어요. 긴장되죠? 네, 많이요. 잘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큰 장례식장이었어요. 제1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곳이었죠. 형사들이 이미 주변에 배치돼 있었어요. 사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고요. 준비됐어요? 네, 가죠. 차에서 내려서 심호흡을 했어요. 장례식장 문을 열었죠. 안에는 수진 씨네 가족이 전부 모여 있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재현 씨, 재훈 씨, 그리고 수진 씨까지요.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는데 고기, 술, 과일 마치 잔치 같았어요. 건배. 장인어른이 소주잔을 들었고 다들 잔을 들어 부딪혔어요. 민호 덕분에 먹고 살겠어. 10억이야, 10억. 수진 씨도 웃고 있었어요. 이제 빚도 다 갚고 새 출발이야. 그 순간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오랜만이네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술잔을 든 채로 저를 쳐다봤죠. 수진 씨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뭐야?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나야, 여보, 민호 살아 돌아왔어. 웃으며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면서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이게 무슨... 장인어른 건강하셨어요? 1년 만이네요. 재현 씨가 황급히 일어나려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어요. 매형?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형이 바다에 밀어 넣었지만요. 재훈 씨는 뒤로 물러서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형, 이게... 장모님은 주저앉았고요. 하느님 맙소사. 제 뒤에서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5명이었죠. 김수진 씨, 김재현 씨, 김재훈 씨, 그리고 김철수 씨, 박순자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수진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 씨 앞으로 걸어가서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 짓이죠. 날 죽이려 했잖아요. 아니야. 나는 몰랐어. 거짓말. 당신이 보험 들었잖아요. 10억짜리 생명보험 내 도장 위조해서요. 형사가 증거를 꺼냈어요. 보험 증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도장 감정 결과도요. 위조된 거 맞아요.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장인어른이 도망치려고 뒷문으로 뛰어갔는데 거기에도 형사가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나라고. 형사가 수갑을 채웠어요. 저항하시면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돼요. 재현 씨와 재훈 씨도 수갑이 채워졌죠. 매형 오해야. 우리는 그냥 날 바다에 밀어 넣었다고요? 재훈 씨는 울기 시작했어요. 형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장모님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나는 몰랐어요.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민호 명의로 대출받자.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갚을 필요 없어. 장인어른 목소리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장모님 목소리였고요. 장모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형사들이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데 수진 씨가 저한테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 수진 씨 손을 뿌리쳤어요. 용서요? 날 죽이려 하고서 용서를 바래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거짓말. 당신은 내 돈만 사랑했어요. 형사가 수진 씨를 끌고 갔는데 수진 씨는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두 경찰차에 실렸고 5대의 차가 출발했죠.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을 봤는데 음식이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제1주기 추모식 음식이요.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형사가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덕분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재판만 남았죠. 다음 날부터 뉴스가 났어요. 전국적으로 보도됐죠. 충격. 1년 전 실종된 남성 알고 보니 처가 살인미수, 10억 보험금 노리고 사위를 바다에 빠뜨린 일가족. 죽은 줄 알았던 남성 장례식장에 나타나 범인 체포. 뉴스마다 제 이야기가 나왔고 제 얼굴도 나왔어요.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대신 경찰이 브리핑을 했죠. 이번 사건은 계획된 살인미수입니다. 피해자의 처가 식구 5명이 공모해서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렸고 보험금 10억 원을 노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피해자는 어떻게 살았나요? 우연히 낚시하던 시민이 구조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피해자가 살았어요. 범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구속 수감됐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회사에도 연락이 왔는데 사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요. 민호 씨 정말 다행이에요. 살아계셔서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복직하실 거죠? 네,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자리 그대로 있어요. 회사 동료들도 연락을 했어요. 민호야 살아있었구나. 응, 살아있어. 뉴스 봤어. 진짜 영화 같더라. 그러게 나도 믿기지가 않아. 친구들도 연락했어요. 야, 이 새끼 죽은 줄 알았잖아. 미안 말 못했어.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됐지 뭐. 일주일 뒤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섰는데 수진 씨네 가족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다들 수감복을 입고 있었죠. 판사가 들어오셨어요. 피고인들은 일어나세요. 다들 일어났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피고인 김수진, 김재현, 김재훈, 김철수, 박순자는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말했어요. 죄를 인정합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보험 증서입니다. 피해자 몰래 들었고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의하고 보험금을 나눌 계획을 논의한 내용입니다. 피해자 명의 대출 내역입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후 1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앉았는데 판사가 물으셨어요. 피해자분 진술해 주세요. 전부 말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돈을 뜯긴 얘기, 바다에 빠진 얘기, 그리고 1년 동안 숨어 지낸 얘기까지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수진 씨가 울고 있었어요. 재현 씨와 재훈 씨도 울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변호사가 선처를 부탁했어요.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이건 계획된 살인미수입니다. 선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5년 동안 착취했고 급기야 살해하려 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요.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진 씨가 소리쳤어요. 판사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 김수진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수진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안 돼요. 피고인 김재현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재현 씨가 주저앉았어요. 피고인 김재훈 살인미수 실행범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재훈 씨가 울부짖었어요. 피고인 김철수 살인미수 공모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피고인 박순자 살인미수 방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장모님이 쓰러졌어요.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교도관들이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갔는데 수진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민호야, 미안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만 봤죠. 수진 씨가 끌려나갔어요. 법정을 나왔는데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해자분 기분이 어떠세요?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후련합니다.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제 아파트였어요. 강남 20평대 아파트요. 법원에서 재산 환수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수진 씨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5년 만이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수진 씨가 가구를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괜찮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창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죠. 5년 만에 내 집에 돌아온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처가에 뜯긴 돈 3억 5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제 명의로 빌린 대출 1억 5천만 원은 갚아야 했고요. 근데 괜찮았어요. 다시 일하면 되니까요. 회사에 복직했어요. 동료들이 반겼어요. 민호야, 살아있었구나. 다들 잘 지냈어? 응, 넌? 나도 잘 지냈어. 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호 씨 정말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해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5년 만에 회사 생활이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적응했어요. 열심히 일했죠. 6개월이 지났어요.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매달 300만 원씩 갚았어요. 2년쯤 걸릴 것 같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민호 씨죠? 네, 누구세요? 저 기억하세요? 바다에서 구해드린 사람이에요. 저를 구해준 아저씨였어요. 아, 아저씨, 어떻게 뉴스 보고 연락처 알아냈어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다음 날 아저씨를 만났는데 작은 횟집 주인이셨어요. 민호 씨 정말 다행이에요. 아저씨 덕분입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저씨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보상금이에요. 보상금요? 네, 제가 민호 씨 구조한 거로 해서 정부에서 포상금 나왔어요. 500만 원이요. 아, 그런데 왜 저한테 주세요? 민호 씨가 받아야죠. 민호 씨 목숨값인데요. 안 돼요. 아저씨가 받으셔야죠.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괜찮아요. 민호 씨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났어요. 아저씨의 따뜻함에 감동받았거든요. 고맙습니다. 아저씨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500만 원으로 빚을 갚았어요. 1년이 더 지났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1억 5천만 원 전부요. 자유로웠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부장으로요. 연봉도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죠. 이제는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매달 500만 원씩이요. 친구들이 소개팅을 시켜주려 했어요. 민호야, 이제 새 출발해야지. 응, 그런데 아직은.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수진 씨 때문에 받은 상처가 컸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년이 더 지났어요. 3억 원을 모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서요. 이제는 여유가 생겼죠.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수진 씨한테서요.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민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용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장인어른한테서도 편지가 왔는데 똑같이 찢어버렸어요. 재현 씨, 재훈 씨 장모님한테서도 왔지만 다 찢었죠.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을요. 그들은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었고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게 정이었죠. 오늘도 출근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갔는데 창밖을 봤어요. 서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인생은 계속되는 거였어요. 어떤 배신을 당해도 어떤 고통을 겪어도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었어요.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은 감옥에 있고 저는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아침이야. 혼잣말을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였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여기까지 민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처가 식구들한테 3억 5천만 원을 뜯기고 바다에 빠뜨려진 남자의 복수 이야기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됐다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국대사연이었습니다.